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연을 자주 듣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컴퓨터가 익숙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사연을 적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사실 제가 사연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연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참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내가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 사연을 듣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써서 보내냐 싶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좀 걱정이 많고 겁이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좀 두려움도 많은 편이라 모든 게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그래도 같이 사는 남편이 제게 당신도 이 정도면 험난한 인생 산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아마 당신 얘기 적으면 사람들도 깜짝 놀랄걸? 당신 기억 안 나? 처음에 우리 재혼할 때 당신이 나한테 울면서 지난 일들 고백했을 때 솔직히 나 겉으로 태어난 척했지만 정말 많이 놀랐어. 지금이야 다 지난 일이니 이해하고 살지만 그땐 정말 나도 혼란스러웠으니까. 아마 사람들도 많이 재밌어하고 놀랄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용기가 좀 났습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고 성격도 소심한 편이라 차라리 말로 하는 것보단 글로 쓰는 게 좀 더 낫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아직 나이는 젊지만 실은 지금 남편이 제 두 번째 남편입니다. 이혼한 지는 꽤 오래됐고 지금 남편과 산 지는 1년도 채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재혼이 너무 행복하고 이 사람을 만난 게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분식집을 하는 저희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학교가 끝나면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저희 엄마는 한국자식 퍼주면서 자, 많이 먹어라 얘들아. 너네 이거 많이 먹고 우리 희진이랑 재밌게 놀아야 돼. 알겠지? 라면서 돈도 안 받고 장사를 하곤 했죠. 동네 사람들은 저희 엄마에게 아이고 그렇게 애들한테 다 퍼주면 돈은 언제 벌어? 희진이 아빠도 없는데 얼른 벌어서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해야지. 작은 돈이라고 그냥 다 퍼주지 말고 돈 다 받아. 라면서 한 소리씩 했지만 엄마는 이 코 묻은 애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요? 못해요 못해. 그냥 애들 잘 먹는 거 보면 그걸로 됐지 뭐. 라고 말하곤 하셨죠. 전 저희 집 주머니 사정도 모른 채 철없는 생각으로 친구들은 전부 데리고 저희 분식집으로 가서 엄마 떡볶이 줘 빨리. 친구들 다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배 터지게 먹고 갈 거야. 라면서 엄마를 보채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희 엄마는 정말 단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이 잘 왔어. 엄마가 배 터질 때까지 줄 테니까 많이 먹고 가. 알겠지? 대신 우리 희진이랑 재밌게 놀아줘야 된다. 하면서 떡볶이에 순대까지 부족함 없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내내 엄마 수입 같은 건 생각지도 않은 채 철없이 지내다가 중학교 2학년쯤 되면서 저의 자랑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건 정말 많이 먹었지만 사춘기다 보니 친구가 많이 없었고 이상하게도 친구를 안 데려가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 저희 분식집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꽤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죠. 하루는 어떤 아저씨가 찾아와서 저희 분식집 가맹점을 내고 싶다면서 저희 엄마에게 양념이나 부재료들을 수급해줄 수 있냐는 얘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엄마는 그런 깜냥까진 안 된다며 거절했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는 세상에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손맛이 좋긴 한가 봐.
장사하길 너무너무 잘했어.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어. 라면서 베개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곤 했죠. 저희 엄마는 참 소녀 같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베푸는 건 많지만 욕심은 없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진상 손님이 한두 명쯤 있을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손님에게는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엄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온순한 편이었고 큰 사고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죠. 학창시절을 잘 보냈지만 하고 싶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산무직이나 취직해서 적은 돈이지만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며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너무 답답하고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20살이 됐지만 저의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자 엄마는 제게 그렇게 집에만 있을 거면 나와서 엄마 일이라도 좀 도와줘. 안 그래도 알바를 구할까 말까 했는데 알바비 줄 테니까 가게 나와서 일이나 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집에서 노느니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서빙이나 음식 보조,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람 상대하는 일도 재밌고 배달 가서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음식이 맛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재밌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저는 엄마 일을 도우면서도 엄마, 이렇게 재밌는 걸 그동안 엄마 혼자 했어? 내가 장사가 체질인가? 일하지 말고 장사나 할까봐 라고 말했더니 제 등을 때리면서 그래도 회사는 가야지. 지금 네가 좋은 것만 봐서 그래. 장사가 얼마나 힘든데. 밤이면 술 취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격당할 뻔한 적도 많고 장사라는 게 수입이 들쑥날쑥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 줄 알아?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은 열어놔야 되는데 그럼 돈은 돈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건 없고 안 돼. 나는 네가 회사 다녔으면 좋겠어. 때 되면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지내는 그런 회사 다녔으면 좋겠어. 많은 돈도 필요 없으니까 취직 준비해. 알바하는 건 잠깐이야.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게 일이 너무 재밌었고 계속 엄마 일을 돕다 보니 회사는커녕 취직조차 준비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계속 조르고 졸라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고 엄마는 분식집 해서 우리 둘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도 가게를 좀 늘리거나 확장시켜서 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하든가 해야지. 너 진짜 평생 장사할 자신 있어? 라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엄마, 나 자신 있어. 지금보다 더 잘할 자신 있고 엄마랑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죠. 그렇게 저와 엄마는 분식집에서 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상가 1층에 싸게 나온 집으로 임대를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에 갈 줄 알고 모아둔 등록금을 전부 가게 오픈하는 데 보탰고 그렇게 저와 엄마는 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다행히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손님도 꾸준히 오고 엄마는 배달을 하고 저는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며 손님을 맞이했죠.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비가 많이 오는 날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떠났고 엄마가 떠난 그 이후로 저는 도저히 혼자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집안에서 계속 술만 마시다 보니 가게세는 내야 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수입은 없고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내 옆에서 나만 바라보던 엄마가 이렇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서 싼 값에 우선 가게를 내놔달라고 사장님께 부탁하고 임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희 집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다시 개업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것뿐인데 왜 엄마가 저한테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느끼는 행복을 저도 느끼고 싶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앞에 작게 자리를 잡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떡볶이도 무료로 나눠주고 돈을 내고 먹는 아이들은 덤으로 이것저것 담아주었죠. 저희 가게가 푸짐하다는 얘기를 듣고 근처 사무실이나 회사에서도 포장을 많이 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남자가 저희 집에 오더니 여기 있는 떡볶이 전부 다 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부 다요? 이거 포장을 어떻게 다 나눠서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괜찮으면 제가 이 판 전체를 가져가서 먹고 다시 갖다 드려도 될까요? 물론 설거지는 해서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희 가게 근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한 번에 한 판을 가져가서 먹고 다시 돌려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저야 팔면 끝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고 어차피 저녁 시간이라 남는 떡볶이는 전부 버려야 하니 이왕이면 튀김이랑 같이 먹으라고 전부 드렸네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떡볶이 판을 깨끗이 씻어서 문 앞에 두었고 그렇게 그 사람은 인부들과 같이 먹겠다면서 몇 번씩 저희 가게에서 떡볶이를 사다가 먹곤 했습니다. 두세 번 정도 그렇게 먹었을까. 하루는 제게 먼저 근데 사장님, 혹시 떡볶이 말이에요? 이거 제가 미리 전화드리면 좀 일찍 살 수 있나요? 연락처 좀 알고 싶은데. 라며 본인 휴대폰을 제게 내밀더라고요. 전 순전히 정말 떡볶이를 사려는 건 줄 알고 제 번호를 찍어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애 경험도 없고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다 보니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문자를 보내오면 답장을 꼬박꼬박 하긴 하지만 대체 저녁은 먹었냐고 왜 물어보는 건지 지금 뭐 하는지가 왜 궁금한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사람이 하루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게 얘기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요? 저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라고 답장했더니 그럼 가게 제가 도와줄 테니까 가게 문 닫으면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요? 저랑요? 저 혹시 이거 데이트 신청 같은 건가요? 아니라면 죄송해요.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웃으면서 데이트 신청 맞아요. 저 희진씨 마음에 들어서 희진씨랑 데이트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제게 밤마다 연락을 했는지, 왜 저희 가게에 와서 매번 남은 떡볶이를 전부 사갔는지. 그제야 머릿속에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더라고요. 참, 제가 왜 그리도 눈치가 없었는지 저도 그 사람과 연락을 하면서 정이 들었던지라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처음으로 데이트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영화를 보며 손을 잡았고 밖으로 나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엄마와 장사를 했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됐는데 이 사람은 저와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공사장 인부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알고 보니 공사장의 관리자였고 저보다 4살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어린 시절에 연애를 해보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며 저를 설레게 하는 말들을 계속 내뱉더라고요. 희진씨는 예뻐서 손님들이 가게에 많이 찾아오죠. 솔직히 떡볶이가 맛있는 게 아니라
희진 씨 얼굴 보러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그랬으니까요. 라면서 웃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떨리고 식은땀이 나던지 데이트라는 걸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밤새도록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그날은 데이트했던 그 당시를 떠올리느라 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한 달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연인이 되기로 했죠. 그 사람은 일이 끝나면 저희 가게에 와서 일도 도와주고 가끔은 배달도 나가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희진이네 총각이 들어왔네. 신랑이야? 라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셨고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일처럼 저희 가게 일도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런 그 사람에 점점 더 마음이 열렸고 그렇게 저희는 2년가량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30이 되던 본인의 생일날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지? 그러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 우리 결혼하자. 결혼해서 예쁜 아이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자. 라며 제게 청혼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전 부모가 없어서 평생 결혼이라고는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 결혼한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저는 그 사람의 어머님을 처음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홀어머니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늘 제게 본인의 어머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해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어머님의 첫인상은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선 제가 들어가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며 우리 아들 누가 꼬셨는지 궁금해서 내가 나와봤는데 별거 없다? 나는 또 혹시나 쭉쭉빵빵하고 좀 섹시한 여자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네 취향이 이런 비리비리하고 마른 애였어? 보기보다 눈이 되게 낮구나? 라고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상처였습니다. 제가 잘난 외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난 외모도 아니었고 제 명의로 된 가게도 운영하고 있으니 솔직히 꿀릴 것도 없었고요. 입지도 좋아서 저 먹고 살 만큼은 돈도 벌었고 더 확장해서 가맹점도 내고 싶은 꿈도 있었죠. 안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앉혀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해도 일은 계속 할 거지? 요즘엔 다 맞벌이 하는데 설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집안에 들어앉아서 전업주부로 사는 꼴 나는 못 본다. 자고로 여자도 나가서 벌어야 돼. 뭐가 됐든 한 푼이라도 벌어야 남자가 덜 힘든 거야. 라면서 제게 돈을 벌라고 하셨고 저 역시도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가맹점 내는 게 꿈이셨는데 그 꿈 제가 대신해서라도 꼭 이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하는 데까지는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작은 분식집이지만 나중엔 큰 가게로 만들고 싶고 TV 출연도 하고 싶어요. 라면서 당차게 제 포부를 밝혔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푹 하고 웃으시더니 가맹점? 예, 분식집으로 뭐 얼마나 대박을 치겠다고 가맹점이야. 그냥 하던 거나 해. 이상한 욕심내서 하던 거 망하지나 말고. 왜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산다는 말도 있잖니? 뭐 솔직히 우리 집도 그렇게 대단한 집은 아니고 그렇다고 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결혼을 반대할 명목까진 없고 적어도 네가 살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내 눈으로 봐야겠으니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신혼생활은 포기하고 우리 집에서 살도록 해. 내가 귀하게 키운 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너한테 그냥 거저보낼 순 없잖아. 안 그래? 우리 집에서 1년 살면서 나한테 살림도 배우면서 사는 게 내 결혼 허락 조건이야.
부모도 없는 천혜고아를 받아주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기분은 나빴지만 차마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솔직히 대답해놓고도 많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6개월간의 결혼 준비 끝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제가 친척밖에 없다 보니 저희 이모와 이모부가 혼주석에 앉아주셨습니다. 제 가게 때문에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지만 남편은 그것마저 이해해주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집에 가서 짐을 싸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쓰던 방을 저희 부부에게 내어주셨고, 그렇게 저희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가게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 사람이라 어머님과 마주칠 일 자체가 별로 없기도 하고, 새벽 근무가 많은 남편의 얼굴조차 보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첫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밥상을 준비해두고 어머님 방에 노크를 하며 "어머님, 저 먼저 나가볼게요. 가게 문 열어야 해서." 라고 속삭였더니 어머님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했고 아침 일찍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장사를 준비할 때쯤 어머님이 가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가게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너 지금 부모 없는 거 티내니? 왜 이렇게 애가 못 배운 티를 내는 거야? 아니, 어떻게 결혼 첫날인데 꼴랑 밥만 차려놓고 그냥 나갈 수가 있어? 너 지금 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이깟 가게가 뭐라고 감히 시애미를 무시해?" 라면서 난동을 부리시는 겁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전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차리는 건 할 수 있는데 같이 먹는 건 오전 장사 때문에 힘들다고,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라면서 어버버거렸더니 소리를 지르시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떡볶이에 김밥이며 튀김을 전부 부어버리시고는 가시더라고요. 세상에, 난동도 이런 난동이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옆집 야채가게 아줌마는 "시애미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 아유, 그냥 쥐죽은 듯 살아야겠어. 어찌 저래, 남편은 안 그러던데." 라면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난장판이 된 가게를 정리하며 한없이 울었고, 결혼 첫날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으며 "지금 큰일 났어. 우리 회사 부도로 넘어가게 생겨서 변호사랑 상담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갈 곳이 없어서 터벅터벅 길을 걸었고, 밤이 다 돼서야 집에 도착해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이 떡이 된 남편은 비틀거리며 제 옆에 누웠는데 그 순간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 의심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오로지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 뒤로는 가게를 늦게 여는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와 꼭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때 좀 잠잠해지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바쁘다 보니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 밥을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과 둘이 아침을 먹는데 어머님이 제게 "너 만약 아들이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할 거니?" 라고 묻는 겁니다. 이혼이요? 전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왜요?
혹시 그 사람이 저랑 이혼하겠다고 하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 혹시나 말이야. 그냥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도 남편이랑 살 때도 그랬어. 평생 사랑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 인간 그렇게 가버리니까 참 세상 허망하더라. 그 후로는 이놈 저놈 만나보고 살았는데도 그냥 성에도 안 차고 살다 보니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만. 너도 우리 아들이 첫 연애라며. 그러니까 마음에 죄책감 같은 거 느끼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에 들면 이혼하고 다른 놈 만나고 그래도 돼.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뭐 그리 고민하니?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무리 곱씹어봐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남편과의 이혼을 독촉하는 게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낮에 시어머니가 한 말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의심이 가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요즘 여기저기 거래처들의 양해를 구하러 다닌다고 했고, 변호사를 만나서 같이 어떻게든 큰 고비는 넘겨보려고 한다는 남편의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인지 유독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가 많았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김 변호사님인데 뭔가 말투가 여자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젊은 여자요. 보통 변호사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잖아요. 하지만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뭐랄까 남녀 간의 그런 야릇한 분위기가 풍기더라고요. 게다가 계속 읽다 보니 점점 선을 넘는 문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죠. 변호사랑 남편이 개인적으로 따로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을요. 뭔 대화를 그렇게 많이 나눴는지 정말 끊임없이 문자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보다가 모텔 앞에서 만나자는 문자를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이 돌아가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가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한 지 고작 6개월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바람피는 남자의 심리는 뭘까요? 간혹 아내가 임신하느라 잠자리를 못해 밖에서 푸는 남자들도 있다던데 저는 임신은커녕 평소 남편과의 부부관계도 좋았거든요. 그러니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변명이라도 들어보고 싶어서 바로 남편을 깨웠고, 남편은 본인 휴대폰을 쥐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야, 뭐하는 거야? 남의 휴대폰을 왜 보는 건데? 라며 바로 뺐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왜? 변호사라는 여자랑 바람난 거 들킬까봐 그래? 어이가 없네. 그 여자가 그렇게 잘해주디? 매일 시집살이 하면서 사는 나는 눈에 안 보이고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그 여자가 눈에 들어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야, 회사 망해간다면서 너는 구석에서 눈 돌리면서 연애질이나 하고 있어? 라면서 저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안방문을 벌컥 열어서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자기네 회사 일 도와주는 변호사랑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해요. 저 이제 결혼한 지 6개월이에요. 6년도 아니고 6개월이라고요. 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솔직히 이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께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은 여자니까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절 보며 변호사면 바람 좀 날 수 있지. 나 같아도 바람 피우겠다. 분식집 하는 너랑 변호사인 그 여자랑 둘 중 고르라면 너 같으면 누굴 고르겠니? 너는 네가 잘못한 건 모르고 왜 우리 아들 탓만 하는 거야? 남편이 바람 피는 꼴이 보기 싫으면 너도 변호사가 되든가.
개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게 네 욕심 아니었니? 그렇게 안 입고 오면 이혼해. 이혼하면 되잖아. 라면서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지. 그제야 시어머니가 제게 이혼에 대해 얘기했던 게 생각났고 남편이 시어머니께는 말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 떠본 거겠죠. 새 변호사 며느리 맞을 생각에 멀쩡하게 잘 있는 저보고 은근슬쩍 이혼하라고 종용을 한 거였어요. 그 생각을 하니 정말 온갖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영원히 제 편일 것만 같던 남편도 비록 성질은 못됐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도 모두 제게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집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대충 옷가지랑 짐을 챙겨서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내내 걷고 또 걷다가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그 친구네 집에서 잠을 청했고 당분간은 그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3개월이 지나도 남편과 시어머니에겐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내쳐진 듯 했고 가족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았죠. 결국 저는 버림받았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엄마라도 살아계신다면 바로 이혼 도장을 찍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님 외에는 마땅한 가족이 없었기에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3달이 지나도 저를 찾지 않은 두 사람을 보면서 결국 저는 등 떠밀리듯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달이 지났는데도 연락 한 번 없네. 당신 마음 잘 알았어. 그래, 이혼하자. 오늘 짐 가지러 갈게. 라고 보냈더니 그제야 응이라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연락이 왔죠. 너 오늘 집에 오니? 라는 문자였습니다. 네, 짐 싸러 갈 거예요. 금방 있다가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 사람이랑 계속 결혼 생활 이어나갈 생각 없습니다.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 문자를 쓰면서도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해서 그런 일을 겪고 난 뒤에도 매일매일 문을 열었고 식당 일에만 집중했죠. 그 문자를 받은 날 저녁, 저는 가게를 마치고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때 시각은 밤 10시. 제가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니 여자의 구두가 하나 놓여있더라고요. 뻔히 오늘 저녁에 제가 짐 가지러 오는 거 알 텐데 여자를 부르다니 마치 저 보란듯이 그 여자를 집으로 들인 것 같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가서 저 왔어요. 짐 가지고 나가려고요 라고 말을 했더니 분위기가 순간 싸해지더라고요. 변호사라는 그 여자는 헛기침만 해대고 남편은 왔어? 짐 가져가. 엄마, 술 좀 더 없어? 그때 윤정이가 사온 양주 있지 않나? 그거 먹자. 아, 취하는데 오늘 진짜 술 더 먹고 싶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란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럴 땐 엄마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펐고 내 편이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 우는 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다들 술이 취한 건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거실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때부터 캐리어에 제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꽤 재짐이 많아서 이것저것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거 정리하느라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짐 정리를 하는 도중에 누군가 제가 있는 곳의 방문을 슬쩍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인 줄 알고 쳐다봤는데 다름 아닌 시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 뭐예요? 왜 들어오세요? 라고 물었더니 조용하란 제스처를 취하면서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너 짐 다 쌌니?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너 지금 나갈 거면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바깥 눈치를 보면서요.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린지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왜 데려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싫어요. 전 어머니랑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어머니를 왜 데려가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갑자기 어머니는 제 앞에 쪼그려 앉더니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지금 나가면 이 나이에 어디로 가리? 찜질방 가서 살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는 전 재산 5천만 원이랑 이 집 계약서 하나야. 내가 쟤네랑 살다가는 쟤네가 날 싹 다 벗겨먹을까봐 그래. 희진아, 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 욕심내는 것도 없어. 저놈이 바람이 나서 눈이 돌아갔는데 나도 순간 새 며느리가 변호사라는 말에 눈이 뒤집혀서 너한테 못되게 말한 건 인정한다. 그건 내가 사과하마. 근데 난 네가 더 좋아. 사람 냄새 나고 착하고 우리 집이랑 더 잘 맞아. 그러니까 나 좀 데리고 나가라. 당분간만, 오래 안 있을게. 지금 네가 있는 곳에 나 좀 데려가줘. 지금 나랑 같이 나가자. 같이 도망가. 네가 가는 곳이라면 내가 군말 없이 따라가마. 응? 희진아 제발. 하면서 저를 조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너무 저자세로 나와서 노망이 난 줄 알았어요.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제게 굽히거나 수그린 모습을 보여준 적 없었거든요. 솔직히 무슨 일인지 내심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이 집 식구들이랑 얽히고 싶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짐을 쌌고 캐리어를 닫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슬쩍 거실을 보니 남편과 그 여자는 둘이 끌어안고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더라고요. 참, 저런 인간인 줄 모르고 결혼한 제가 병신 머저리죠. 연애 때는 이 세상의 별도 다 따다줄 것처럼 저만 쳐다봐주고 바라봐주었는데 저런 바람둥이 똥차인 줄은 몰랐죠.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괜히 일 크게 만들기 싫어 그저 모른 척하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고 어머님은 신발도 그 추운 겨울에 외투도 하나 안 걸치고 저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집 계약서를 들고 있던 상태였죠. 밖으로 나와서 저는 그제야 왜 이러세요 진짜! 저보고 나가라면서요.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저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이제 지긋지긋해요. 제발 저 좀 놔두세요. 저 혼자 살 수 있게 좀 놔주세요! 라면서 소리를 쳤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잠깐만 희진아, 내 얘기 좀 들어줘봐라. 저것들이 나를 다 벗겨먹으려고 그래. 나는 변호사라서 마냥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찌나 머리를 굴리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연이 우리 아들이랑 나를 싹 다 벗겨먹고 도망칠 것 같아. 우리 아들 회사가 잘 안 돼서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 지금 우리가 돈이 어딨니? 근데 저 변호사라는 천연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면서 내 집 계약서랑 옛날에 죽은 남편 사망보험금 남은 거 있으면 전부 넘기라는 거야. 근데 아들놈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이러다간 진짜 나까지 맥도 못 추리겠다 싶고 변호사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그것이 우리 아들이랑 나를 얕잡아보고 돈 베껴 먹으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 요즘 뉴스에도 나오잖아.
오히려 부잣집에는 도둑질하러 안 들어간다니까? 가난한 집들 여러 군데 털지. 그게 사기꾼들의 행태라잖냐. 내가 가방끈은 짧지만 또 이쪽으로는 눈치가 빠삭해서 저런 사기꾼 냄새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맡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 따라갈란다. 나 좀 데려가줘. 내가 여기 있다가는 우리 남편이 남긴 재산 홀라당 다 까먹고 길바닥에다 앉게 생겼다. 내가 그때는 순간 두 눈이 멀었나 보다. 그러니까 나 좀 데려가. 라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정말 시어머님의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이혼할 마당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노인네랑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남편 낳아준 엄마라서 그동안 맞춰주고 알랑방구 꼈지 이제는 완전 남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머님을 확 밀치고 그 자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손을 뿌리치고 얼른 문을 닫았죠. 아저씨, 그냥 우선 앞만 보고 가주세요. 저 아줌마가 못 따라오게요. 라고 말을 하고 무작정 밟는데 택시를 따라 한없이 뛰더니 제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 후 남편이랑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깔끔하게 도장을 찍으려고 했지만 저쪽에서 위자료 한 푼을 안 주겠다고 나오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했죠. 제가 식당 일이 그럭저럭 잘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를 청구한 건 제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가 먼저 결혼하자고 해놓고서는 딴 여자 생겼다고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하니 당연히 저한테 책임을 지고 합당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말이 맞잖아요. 근데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변호사 여친 있으니까 법정으로 가도 상관없다, 뭐 그런 건가 봐요. 참 웃기지도 않죠. 아니 무슨 변호사가 대통령입니까? 그깟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불법도 합법이 되나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정도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편은 아니라 바로 복수에 들어갔죠. 그동안 식당하면서 나몰래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동안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공격했어요. 그러니 저쪽에서는 깨갱하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고 완전히 끝을 냈어요. 참, 모조리도 저런 모조리가 없어요. 뭐 제 입장에서는 멍청한 전남편 덕분에 돈을 더 받아서 좋긴 했죠. 그 후 저는 식당 일에 모든 정신을 쏟아부었어요.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제가 하던 분식집도 더 확장하고 직원까지 구해서 꽤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게 정신없이 식당 일하면서 하루를 보내니 전남편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전남편에 대한 분노를 좋은 쪽으로 승화시켜 식당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모여들고 나중에는 체인점까지 내게 되었어요. 하나만 운영해도 정신이 없는데 2개, 3개 이렇게 연달아 체인점까지 내게 되니 잠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죽어라 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혼한 전남편이었죠. 여보, 아니 여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잘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다.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정말 많이 후회했어. 한순간에 유혹에 흔들린 내가 너무 바보였던 것 같아. 우리 다시 만날 순 없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아는데 그냥 용기 내서 연락해봤어. 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혼하자마자 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이 문자를 계기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또 번호를 바꾸고 싶었지만
일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많다 보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스팸으로 설정해 놓으면 자기 친구 폰으로 문자를 보내는지 매일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댔어요.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은 그 뒷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어머님 말대로 그 변호사라는 여자는 정말 남편을 그냥 장난감으로 생각했고 이미 남편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아쉬워서 남편에게 접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손에 놀아나는 시어머님과 남편이 재밌어서 좀 가지고 놀아봤다면서. 근데 이혼까지 정말 할 줄은 몰랐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몇 명의 인생이 망가진 건지 참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 여자는 두 모자를 탈탈 털어먹었다고 해요. 무슨 사업을 한다면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사랑에 눈이 먼 남편은 싫다는 시어머니를 강제로 협박해서 결국 수중에 가지고 계신 돈을 다 빌려주었다고 해요. 당연히 그 돈은 허공에서 공중분해되었고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호적에서 남편을 파버리고 아예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 크셨겠죠.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여자에게 눈이 먼 아들놈의 자식 때문에 다 날렸으니까요. 저는 구구절절 남편이 보낸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고 속으로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씹었습니다. 몇 번 가게 앞까지 찾아온 듯한 모양인데 저희 식당에서 일하는 덩치 큰 남자 직원이랑 같이 지나가니 저한테 말도 못 걸더라고요. 사실 그 직원한테 저 사람이 내 전남편인데 스토커처럼 쫓아다녀 라고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일 듯이 전남편을 노려보니 귀에 눌렸는지 그 자리에서 도망가더라고요. 그 후로 전남편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 철저하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이기에 지금쯤 또 비굴대면서 살고 있겠죠. 돌이켜보면 변호사라는 여자가 제 인생을 구원해준 것 같아요. 전남편이 제 첫사랑이다 보니 이 사람이 좋은 남자인지 나쁜 남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남자 보는 안목이 제게 없었던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한번 데이고 나서 조금 남자 보는 눈이 생겼는지 지금 재혼한 남편은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과 동시에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 집 하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 돌아가시고 지금의 재혼한 남편 옆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게다가 하던 식당도 장사가 계속 잘 돼서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면 제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혹시나 이혼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남편의 외도에도 이혼을 결정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글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